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의 출범을 축하하는 이제 자리에서 또 학술적 이런 논의를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인재원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이 주제의 내용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고민은 있었고, 제가 잘 모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상당 부분의 과제는 앞으로 원장님이야 직원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넘기면서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뭐 몇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이 해왔던 교육의 대상이나 분야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 영역이라고 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로 어떤 그 이제 특정 그룹들이나 이런 어떤 참여자들을 또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재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현장에 키워서 내보냈고 또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가, 조금 수동적인 문장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또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돌아봤고요.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중요도, 필요도는 여전히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 돌봄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문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트렌드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런 지속 가능한 인력의 공급의 필요, 이런 부분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중요한 우리 사회 필수 인력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양성해 왔는가를 보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모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공제가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키웠는가, 아니면 또 현장에서 전공 교육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일하는, 함께 사회복지사로서 또 일하고 사회복지 인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중첩되기도 하지만 또 비껴가는 그런 어떤 그룹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그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도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 인력을 앞으로 계획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 연구를 제가 진행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자격제도와 관련한 여러 개선안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격관리 제도 안에서 또 바꿔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후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또 보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의 원인이다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제가 이게 뉴스 기사를 워드클라우드 한 이제 그 결과, 연구에서 했던 결과를 하나 정도 한 컷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이 오른쪽의 상단은 사회복지라는 영문, 사회복지사라는 영문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온 단어들이고, 이것은 아래쪽 한글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는 사회복지사 이런 몇 가지 유사 용어를 넣었을 때 나왔던 단어의 군집들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이쪽에는 뭐 디벨롭먼트, 리서치, 프랙티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 워드 클라우드 안에는 무언가 이것이 좀 잘 맞지 않는, 또 전문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사이사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사들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원인이 어디든 교육과정의 문제건 자격제도의 문제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어떤 양성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해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우리 사회복지계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학습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왼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미 이제 국제적인 교육 관련 또 이런 이제 협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미국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런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에 대한 어떤 기준틀, 원칙 이런 것들이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제시한 원칙인데 상당히 이제 골고루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히려 이쪽보다는 요 영국의 자료들을 좀 해석해서 넣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가 사회복지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 앞서 이미 얘기했던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자격의 문제, 그렇지만 이후에 슈퍼비전이라든가 경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인력 계획, 사회적 여건이나 그런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양성 계획이 있는가라는 것이 그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함의가 있어서 제가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개발과 순환고리를 갖고 있을 때 더 상생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그런 어떤 피드백 환류고리 안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들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틀이라든가 필요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학습 생태도라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미 굉장히 그 원 자체 내에서 컨설팅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과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런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한 각 요인 분석들이 이미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중앙교육기관으로서 이런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환경 변화 안에서 인력 수급과 관련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어떤 비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고 실질적인 인력 개발과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의 여러 이제 요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 사업이 도출된 부분들을 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요거는 저도 수동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는 입장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하게 분석을 잘 해놓은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신규 사업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인재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되는 좀 더 거시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같으면 교육의 어떤 그 스펙트럼 안에서의 역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정책 리더로서 또 그 인력 양성의 주체로서 굉장히 전국적 차원에서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정부와의 그런 파트너십 속에서 어떻게 교육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보건복지교육의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특히 이제 지역교육까지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네네
이렇게 나왔고요. 시간이 벌써 됐나요? 네, 인재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법적 이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재원법에 보면 제6조에 인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항목들이 약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한번 다시 제가 그룹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인재 양성의 종합계획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여러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가져왔던 전문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보건복지 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더 전문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역할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공유 플랫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역량들이 현재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 양성의 협업 체계 이것도 그 굉장히 최근에 강조하시면서 교육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작은 됐으나 아직 상시적이고 확산이 되는 이런 어떤 계기를 좀 더 만드는 인재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보면은 자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인력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로드맵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교육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어떤 논의와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무수한 교육들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특히 정부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로서 정책 지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인력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체로서의 그런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 이제 수요자 중에 한 그룹인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 역량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현장 기반 직무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화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지금 이제 이미 보건복지 인력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전환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 특히 지역 교육의 플랫폼 기능, 이런 지역 협력 사업, 뭐 이런 지역 특화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네트워크에서는 교육에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실무기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과 어떻게 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논의들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교육 협의체 같은 역할을 앞으로 좀 어떤 방식에서 효율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거는 다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전략적 차원에서 옳은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로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인재 양성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인재원법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법에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대략의 단계 정도만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실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현장 기반의 교육 훈련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로부터 심화,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단계 정도를 넘어서 어떤 식으로 굉장히 다각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기본 계획, 또 연차별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변화되는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렇게 교육의 최저 기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 양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전문성 부분에서 좀 이제 다른 연구에서 좀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제 이런 미래 공공부문 교육의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또 사회적 가치라든가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뭐 다양성이라든가 민첩성, 공직
가치나 윤리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설정해보는 그런 기회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는 틀로서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요 가장 안쪽이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된 1년 사이에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투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순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슈퍼비전,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을 위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 우리나라의 현장의 복지 인력들은 어디서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방식 이거는 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그 교육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전문적 자기 개발과 연계되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전환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우리가 지금 전환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공유 플랫폼을 보다 활성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역량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뭐 가능하다면 물리적 장소나 장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역 협력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교육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이제 사회복지 교육 네트워크가 창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상시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다양하게 또 자발적인 이런 네트워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원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6개의 지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될 지역 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특화 교육과 협력 교육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산발적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분석과 수요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의 파트너로서 지자체 또는 지역에 있는 시설 또 사회복지 인력들과 함께하는 이런 교육의 장들이 앞으로 전국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인재원 출범에 있어서 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